아버지, 저 가기 싫어요. 쌀 한 가마니 빚 대신 끌려가는 딸이었습니다. 최필성이 마지막으로 딸의 손에 쥐어준 것은 미처 다 깎지 못한 투박한 나무 가락지 하나였어요. 매화 문양이 반쪽만 새겨진 채로 거칠고 울퉁불퉁한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연아야, 이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아버지가 꼭 데리러 가마. 잎이 맺힌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 무려 20년을 거지처럼 떠돈 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사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조선 팔도 어디에나 있을 법한 낡고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평안도 영변 약산 깃을 매서운 삭풍이 쉬지 않고 몰아치는 그 산자락 아래 최필성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지요. 필성은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손재주 하나만큼은 기가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나라 재래에 쓰이는 기물을 만들던 소목장 출신이었으니 그 솜씨가 예사로울 리 없었지요. 죽은 나무 토막도 필성의 손길이 닿으면 금세 살아 숨쉬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재주 있는 자에게 가난이라는 시련을 함께 내리신다고 했던가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필성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빚더미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7살 배기 딸 연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필성은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사각사각 나무 깎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채웠어요.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새어들어와 호롱불이 위태롭게 흔들릴 때마다 아랫목 이불 속에 묻힌 연화의 작은 몸이 움찔거렸지요. 필성은 하던 일을 멈추고 딸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이불을 고쳐 덮어 주었습니다. 곤히 잠든 딸의 볼이 발그레한 것이 마치 봄날에 피어난 매화꽃 같아 필성의 입가에는 씁쓸하면서도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필성의 손에 들린 것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나무 가락지였습니다. 며칠 뒤면 돌아올 연화의 생일에 주려고 틈틈이 깎고 있던 것이었지요. 가락지 한쪽 면에는 매화꽃 잎 3장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나머지 반쪽은 아직 투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날이며 선이며 아직 거칠기 그지없었지만 필성은 이 가락지가 딸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우리 연화에게 이 세상에 하나뿐인 가락지를 만들어주마. 매화는 추운 데서 피는 꽃이니 이 아비 곁에서 고생만 하는 딸아이에게 딱 어울리는 꽃이지 않겠느냐고. 필성은 거친 손으로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난 탓에 배불리 먹이지도 못하고 어미 없는 서름을 겪게 하는 것이 늘 가슴에 사무쳤던 아비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롭고 애틋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은 예고도 없이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들이닥치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마당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낯선 사내 하나가 살인문을 두드리고 있었지요. 영변 일대 물산을 쥐락펴락한다는 엄객주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웃음을 달고 다니는 사내였고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필성은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객주를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엄객주는 한양판 서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느질 솜씨 좋은 아이를 찾고 있다고 먹이고 재우고 침선 기술까지 가르쳐준다고 했지요. 그 말은 언뜻 들으면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엄객주의 말 끝에 관청 채무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필성의 낯빛이 굳었어요. 지난 봄 재래 기물 납품에서 생긴 손해, 배상금, 한 달 안에 갚지 못하면 관청에 끌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엄객주는 그것을 알고 찾아온 것이었지요. 연화를 판서댁에 보내면 선금을 끊어주겠다는 말,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사실상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필성은 그날 하루 종일 작업방에 앉아 아무것도 깎지 못했습니다.
손에 조각칼을 쥐고도 나무에 대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연화를 불러 앉혔습니다. 아이에게 한양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찌나 어렵던지 입이 10번은 열렸다 닫혔습니다. 딸의 맑은 눈망울이 아버지를 올려다볼 때마다 하려던 말이 목구멍에서 돌아서 버렸지요. 결국 필성이 꺼낸 말은 짧았습니다. 한양에 가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바느질도 배울 수 있다고. 아버지가 꼭 데리러 가겠다고. 연화는 한참을 아버지의 얼굴만 바라보다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약속이냐고 물었지요. 필성이 고개를 끄덕이자 연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필성의 가슴을 칼날처럼 후벼 팠지요. 그날 밤 필성은 작업방에 앉아 가락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조각칼이 움직였어요. 나머지 매화꽃 잎 3장을 완성하는 대신 필성은 가락지를 2 손으로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힘을 주었지요. 딱. 가락지가 정확히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매화꽃 잎 3장이 새겨진 쪽과 아직 투박한 채로 남은 쪽이 각각 2 손에 나뉘어 들렸어요. 이튿날 새벽 엄객주의 마부가 일찍 나타났습니다. 연화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꾸려 마당에 섰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내리는 가는 눈이 연화의 쪽진 머리 위로 소복이 쌓였지요. 필성은 떨리는 손으로 반쪽 가락지를 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아버지가 나머지 반쪽을 들고 찾아올 게야. 그때 맞춰보거라.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필성이 딸의 등을 한 번 토닥였습니다. 그것이 2 사람이 나눈 마지막 온기였지요. 마부가 연화를 재촉했고 연화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필성은 대문 앞에 서서 딸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어요. 연화가 돌아보았습니다. 1 번, 그리고 또 1 번. 아버지의 모습을 눈에 새기려는 듯 걸음을 늦추며 돌아봤지요. 필성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나서도 필성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연화의 작은 발자국만 눈 위에 남아 있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그 발자국들은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필성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가난이 죄라지만 어찌하여 하늘은 이토록 가혹하신가. 그 처절한 탄식이 눈 내리는 새벽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엄객주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필성이 알게 된 것은 봄이 오기도 전이었습니다. 판서댁은 없었어요. 연화가 끌려간 곳은 한양 서촌의 포목 상단이었고 주인은 정행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느질하는 이들을 모아놓고 손가락이 굳을 때까지 일을 시키는 곳이었지요. 해가 지면 좁은 방 하나에 몸을 구겨 넣고 자는 곳이었습니다. 판서댁의 따뜻한 밥상도 침선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약속도 처음부터 없었던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필성은 그것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발로 뛰고 또 뛰어서 겨우 알아낸 것이었지요. 연화를 보낸 다음 날 아침 필성은 영변을 떠났습니다. 관청 채무를 갚고 나니 수중에 남은 것이 없었어요. 보찜 하나의 연장 도구와 옷까지 몇 벌, 그리고 반쪽 가락지가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남쪽으로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목수 일을 하면 노자가 생길 것이고 노자가 쌓이면 한양으로 갈 수 있을 것이었으니까요. 황해도 어느 장터에서 처음으로 일감을 얻었습니다. 주막 평상 다리가 부러졌다며 고쳐달라는 것이었지요. 필성이 연장을 꺼내 들자 주막 주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못 하나 쓰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맞물려 고정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나절 만에 평상은 새 것처럼 단단해졌고 주인은 삭슬 두둑이 쳐주었습니다. 하지만 필성은 그 돈으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아까워했어요. 엽전 한 입이라도 더 모아야 훗날 연화를 찾았을 때 몸값을 치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경기도, 충청도를 거치며 여러 달이 흘렀습니다. 가는 곳마다 망가진 가구를 고치고 삐걱거리는 문짝을 바로잡고 썩어 들어간 마루청을 새로 댔어요. 사람들은 솜씨 좋은 수리공이 왔다며 반겼지만 필성은 칭찬에 귀를 기울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곧바로 자리를 털고 다음 곳으로 향했어요. 쉬는 날도 없었고 쉬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딸 생각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와 숨통을 조여왔으니까요. 어느 날 경기도 포천의 한 농가에서 뒤주를 고쳐주고 나서 점심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영감이 며느리를 불러 국밥을 내오게 했지요. 뚝배기 뚜껑을 열자 구수한 된장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필성의 손이 멈췄어요. 연화가 유독 좋아하던 된장국 냄새였습니다. 아이가 늘 아버지 숟가락에 된장국을 먼저 떠주던 것이 생각났지요. 필성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눈을 감았습니다. 두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으며 겨우 밥을 넘겼어요. 집주인 영감은 그저 채한 줄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한양 땅을 처음 밟은 것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한양은 필성이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으리으리한 기와 집들이 줄을 잇고 비단 옷을 걸친 양반들이 활보하는 그 거리에서 낡은 무명 차림의 필성은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완벽하게 겉돌았습니다. 엄객주가 판서댁에 보냈다고 했으니 판서댁이 몰려있는 북촌과 서촌부터 뒤지는 것이 순서였어요. 필성은 이 집 저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남루한 차림의 늙은 수리공을 선뜻 들여보내는 집은 많지 않았어요. 문전박대를 수십 번 당하고 나서야 필성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골목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나무를 깎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쉬지 않고 손을 놀렸습니다. 볼품없던 나무 토막이 점점 매끄러운 숟가락 모양을 갖춰가자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필성은 그 사람들을 붙잡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평안도에서 온 바느질하는 아이를 혹시 본 적 없느냐고, 왼쪽 귓불 뒤에 작은 점이 있는 아이라고.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받아 들고 혀를 차며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못 들은 척 시선을 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서촌 골목을 며칠째 헤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포목 상단 간판 앞을 지나치던 필성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비단과 무명이 가득 쌓인 상단 안에서 어린 여종들이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필성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정행수를 찾았습니다. 평안도에서 온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연화라는 아이인데 혹시... 정행수가 고개를 들어 필성을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연하요. 그런 아이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엄객주를 통해 이쪽으로 왔을 텐데. 정행수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시선을 내리깔며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는 일입니다. 필성은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발걸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정행수의 눈빛에서 본 그 한순간의 흔들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필성은 상단 맞은편 골목 어귀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연장을 꺼내 나무를 깎는 척하면서 상단 출문을 눈으로 쫓았지요. 한 식경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상단 쪽 문으로 어린 여종 하나가 빠져나왔어요. 필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종은 시장을 보러 가는 것인지 작은 대광주리를 들고 있었어요.
아가씨, 잠깐만요. 여종이 화들짝 놀라며 멈춰 섰습니다. 혹시 저 상단에서 일하오? 그렇습니다만, 연화라는 아이를 아십니까? 평안도 출신의 왼쪽 귓불 뒤에 점이 있는 아이. 여종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필성의 손이 떨렸어요. 혹시 아십니까? 여종이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연아 언니는 여기 없어요. 윤 판서댁으로 간 지 꽤 됐습니다. 더 여쭤보지 마세요. 저 괜히 혼납니다. 여종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필성은 그 자리에 선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윤 판서댁. 그 이름 석자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한양 어딘가에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두 다리에 힘이 솟구치는 것 같았지요. 필성은 보찜을 고쳐 메고 걸음을 뗐습니다. 서촌에서 윤 판서댁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높다란 돌담이 길게 이어진 큰 대갓집이라면 동네 사람들이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대문 앞에 당도한 필성의 앞을 문지기가 막아섰습니다. 행색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수리공이라고! 지금 고칠 것 없소이다! 고장 난 것이 있으면 사과 없이 고쳐드리겠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필성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문 옆 돌담의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꺼내 나무를 깎기 시작했지요. 해가 기울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날이 어두워질 무렵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행랑어멈이 고개를 내밀고 필성을 내려다봤어요. 거기서 뭐 하시오? 수리공입니다. 고칠 것이 있으면 손봐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었소. 그렇습니다. 행랑어멈이 한참을 보다가 혀를 찼습니다. 들어오시오. 마침 사랑채 문짝이 삐걱거린다고 했으니 필성이 일어섰습니다. 보찜을 들고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딸이 이 담장 안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지붕 아래 있는지도 몰랐지요. 필성은 마당으로 이어지는 길을 걸으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살폈습니다. 처마 밑에서 일하는 여종들이 보였어요. 한 명 한 명 얼굴을 훑었습니다. 연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필성은 긴 숨을 내쉬었어요. 조급해서는 안 된다고, 이 집 안에 있다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랑채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도 그의 눈은 안채 쪽을 향해 있었어요. 저 깊숙한 안채 어딘가에 연화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영변에서 헤어진 딸이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 바늘을 들고 있을 것이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행랑채 구석방에 몸을 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필성은 품속에서 반쪽 가락지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매화꽃 잎 3장이 호롱불 아래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연화야, 이 아비가 이제 내 곁에 왔다. 내일은 꼭 내 얼굴을 보게 해다오. 필성은 가락지를 손바닥 안에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행랑채 지붕 위로 눈송이가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필성은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의 얼굴이 보였고 눈을 뜨면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은 달랐어요. 딸과 같은 담장 안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20년 만에 가장 가슴 따뜻한 밤이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필성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행랑채 마당에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필성은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연장을 챙겼습니다. 어서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이를 핑계로 안채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고
안채 가까이 가야 연화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청지기를 찾아가 고칠 곳이 더 없느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청지기는 뜻밖이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안채 뒤편 마루청이 들떠서 삐걱거린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필성은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청지기를 따라 걸었습니다. 안채로 이어지는 중문을 지나는 순간이었어요. 처마 밑에서 바느질하는 여종들이 보였습니다. 필성의 걸음이 느려졌어요. 한 명 얼굴을 훑었습니다. 쪽진 머리에 옥색 저고리를 입은 여종이 고개를 숙이고 바늘을 놀리고 있었어요. 필성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기운이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착각인지 아닌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청지기가 앞서 걸었고 필성은 그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마루청 작업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들뜬 판자를 뜯어내고 아래 받침목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새 판자를 잘라 맞추는 것까지 반나절은 좋게 걸렸어요. 필성은 일하는 내내 눈이 안채 처마 쪽을 향했습니다. 옥색 저고리의 여종은 아까부터 자리를 뜨지 않고 바느질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햇살이 기울면서 빛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빛이 여종의 왼쪽 귀 뒤쪽을 비추는 순간 필성의 손에서 끌이 미끄러졌어요. 손바닥이 나무에 긁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왼쪽 귓불 뒤에 작은 점이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멀어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노안이 온 지 오래였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 살아왔던가요. 뒷모습이 닮았다는 이유로, 걸음걸이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낯선 여인들을 붙잡고 울부짖다가 미치광이 취급을 당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필성은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서두르면 안 된다고, 이번에도 착각이면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딸을 만날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고 이를 악물었지요. 그날 오후 마루청 작업을 마무리하고 연장을 정리하는데 청지기가 다가왔습니다. 솜씨를 봤으니 며칠 더 머물러도 좋다는 대감마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고칠 곳이 몇 군데 더 있다는 말도 덧붙였지요. 필성은 굽은 허리를 더 낮추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속으로는 하늘에 절을 올렸어요. 며칠의 시간이 생긴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행랑어멈이 저녁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필성이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행랑어멈이 문지방에 기대어 말을 걸어왔어요. 필성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평안도 영변에서 왔다고. 행랑어멈이 눈을 깜짝거렸어요. 영변에서 한양까지 어쩐 일이냐고 묻기에 필성은 딸을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행랑어멈의 표정이 달라졌지요. 얼마나 됐느냐고 물었어요. 필성이 20년이라고 대답하자 행랑어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밥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일어서더니 반찬 하나를 더 가져다 놓고 방문을 닫아줬어요. 필성은 혼자 남아 식어가는 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동안 딸은 어디서 무엇을 먹고 있는지, 같은 담장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슴을 눌렀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필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품속에서 반쪽 가락지를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봤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매화꽃잎 세 장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낮에 처마 밑에서 본 그 여종의 귓불 뒤 점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맞을 수도 있었어요. 아닐 수도 있었지요. 그 사이 어딘가에서 필성의 가슴은 쉬지 않고 두근거렸습니다. 연화야, 이 정말 너냐? 이 아비가 또 헛것을 보는 것이냐? 바람만 행랑채 처마를 때리고 지나갔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청지기가 부엌 선반이 흔들린다는 말을 전해줬어요. 부엌은 안채와 붙어 있었습니다.
어제 처마 밑에서 바느질하던 여종들의 자리와 멀지 않은 곳이었지요. 필성은 연장을 챙겨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안에는 이른 아침부터 여종 셋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필성은 눈인사를 하고 선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흔들리는 선반 아래 받침이 썩어 들어가 있었어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패질 소리가 부엌 안에 퍼졌어요. 여종들은 저희끼리 소근거리며 눈길을 주고받았지만 필성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귀만 열어두고 손을 놀렸어요. 한참 뒤 안쪽 쪽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필성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대패를 내려놓고 나무 결을 손으로 쓸어보는 척하면서 눈을 들었어요. 옥색 저고리였습니다. 어제 처마 밑에서 바느질을 하던 그 여종이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나이가 제법 들어 보였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고 손마디가 거칠었어요. 바느질로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여종은 선반 위 반지꼬리를 꺼내려 손을 뻗었어요.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고리 고름이 움직이면서 품 안에 있던 무언가가 삐져나왔어요. 작고 낡은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여종이 얼른 손으로 눌러 넣었지만 필성의 눈은 이미 그것을 봤습니다. 필성의 손이 굳었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렸습니다. 나무 조각. 손가락 두 마디만 한 크기의 색이 바랜 것이 오래된 물건이었어요. 멀어서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그 크기와 모양이 눈에 박혔습니다. 필성은 애써 시선을 거두고 다시 대패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나무를 깎는 척했지만 대패가 제대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여종은 반지꼬리를 들고 돌아서다가 필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숙이고 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필성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걸음걸이가 보였어요. 왼쪽 발을 살짝 끄는 걸음이었습니다. 연화가 어릴 때 가졌던 버릇이었어요. 왼발 새끼발가락 아래 굳은 살이 있어서 먼 길을 걷고 나면 저도 모르게 왼발을 살짝 끌었던 그 버릇이었지요. 필성의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쪽문이 닫혔어요. 여종이 사라지고 나서도 필성은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부엌 안에 있던 여종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필성은 품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반쪽 가락지가 손에 잡혔어요.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20년이었어요. 걸음걸이 하나, 귀 뒤점 하나, 품 안에 나무 조각 하나. 그것만으로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 필성이 잠을 이루지 못할 이유로는 충분했어요. 선반 작업을 마치고 연장을 챙기면서 필성은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그 여종과 마주쳐야 한다고. 마주쳐서 가락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틀려도 좋았어요. 또 한 번 미치광이 소리를 들어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번만은 확인하지 않고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필성이 행랑채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보였어요. 영변 약산 기슭에서 딸과 함께 보던 그 별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필성은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그 별을 바라봤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내일을 위해 아껴두어야 했으니까요. 밤새 뒤척이다 새벽에 눈을 뜬 필성은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것들이 있었어요. 왼발을 살짝 끄는 걸음걸이, 왼쪽 귓불 뒤의 점, 그리고 품 안에서 삐져나왔다 사라진 낡은 나무 조각. 3가지였습니다. 3가지 모두 연화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부족했어요. 하지만 3가지 모두 연화가 아니라고 고개를 저을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기도 했지요. 필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렸어요.
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20년의 끝일 수도 있었고 또 하나의 착각으로 끝나는 하루일 수도 있었어요. 필성은 이를 악물고 연장을 챙겼습니다. 청지기가 아침 일찍 필성을 찾아왔어요. 안채 쪽 창고 문짝이 통째로 내려앉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문짝이라 돌적이부터 새로 맞춰야 한다고 했어요. 필성은 두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창고는 안채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안채를 가로질러 가는 길에 처마 밑이 보였습니다. 아직 이른 시각이라 바느질하는 여종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필성은 시선을 거두고 창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고 문짝은 생각보다 심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돌적이가 통째로 빠진 것도 모자라 문짝 아랫부분이 썩어 들어가 새로 판자를 대어야 할 판이었어요. 필성은 묵묵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문짝을 떼어내고 썩은 부분을 잘라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대패 소리가 창고 마당에 울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낮은 소리였어요.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이었습니다. 안채 처마 밑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종들이 바느질거리를 들고 나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필성의 눈이 그쪽을 향했어요. 옥색 저고리가 보였습니다. 어제 그 여종이었어요. 쪽진 머리에 나무 비녀를 꽂고 다른 여종들과 나란히 앉아 바늘을 들었습니다. 필성은 고개를 내리깔고 작업을 이어갔어요. 서두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창고 옆을 지나던 행랑어멈이 필성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어요. 어르신, 점심은 드셨소. 아직입니다. 그럼 잠깐 들어오시오. 부엌에 밥이 있으니. 필성은 연장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부엌 쪽으로 걸어가는 길에 처마 밑을 지나쳐야 했어요. 여종들 곁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필성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척했습니다. 옥색 저고리 여종의 옆을 지나치는 순간 필성의 시선이 여종의 손에 닿았습니다. 손마디였어요. 굳은 살이 겹겹이 쌓인 손이었습니다. 바느질로 단련된 손이었지만 그 아래로 어릴 때 다쳤던 흔적이 보였어요. 왼손 검지 2번째 마디 아래 가늘고 긴 흉터 하나. 연화가 6살 때 부엌에서 넘어지면서 항아리 조각에 베인 자리였습니다. 필성이 직접 천을 찢어 동염해 주었던 그 상처였어요. 필성의 발이 멈췄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뛰었습니다. 여종은 고개를 숙이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필성이 멈춰선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어린 종 하나가 고개를 들어 필성을 올려다봤어요. 필성은 겨우 발을 뗐습니다. 부엌 쪽으로 걸음을 이어갔어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부엌에서 받아든 밥그릇을 필성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행랑어멈이 옆에서 눈치를 살피다가 물었어요. 몸이 안 좋으시오. 아닙니다. 잘 먹겠습니다. 억지로 몇 술 떠넘기고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행랑어멈이 그런 필성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처마 밑에 있는 여종들 중에 찾는 사람이 있으시오. 필성의 손이 굳었습니다. 행랑어멈이 말을 이었어요. 눈길이 자꾸 그쪽으로 가더이다. 필성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옥색 저고리 입은 여종이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소? 연화 말이오. 한 10년 됐을게요. 서촌 포목 상단에서 넘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연화. 그 이름 석자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필성의 눈앞이 하얘졌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세상의 꽃분이가 한둘이 아니듯 연화라는 이름도 흔했어요. 하지만 서촌 포목 상단에서 넘어왔다는 그 말이
흔한 이름 석자를 전혀 다른 무게로 만들었습니다. 행랑어멈이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필성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안색이 많이 안 좋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겠습니다. 필성은 부엌을 나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서서 찬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걸음걸이, 귓불 뒤점, 나무 조각, 왼손 흉터, 그리고 서촌 포목 상단. 하나하나 맞아 들어가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필성은 또 한 번 스스로를 눌렀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창고 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필성은 청지기를 찾아갔어요. 내일마저 마무리하겠다고 하고 오늘은 일을 접겠다 했습니다. 청지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성은 연장을 챙겨 행랑채로 돌아가는 척 하다가 걸음을 돌렸습니다. 처마 밑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연장을 손질하는 척 했습니다. 여종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고 안채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해가 기울어 빛이 낮아진 탓이었습니다. 옥색 저고리 여종이 바느질거리를 들고 일어섰어요. 필성은 숨을 참았습니다. 여종이 걸었습니다. 왼발이었어요. 아주 미세하게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살짝 끌렸습니다. 필성의 눈이 그 발에 고정되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걸음걸이는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법이었지요. 필성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여종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종이 안채 쪽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문고리에 손을 얹으려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필성과 눈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여종의 눈빛에 경계심이 일었어요. 낯선 수리공 노인이 뒤를 따라왔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필성은 멈춰 선 채로 떨리는 손을 들었어요. 품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것이 손에 잡혔어요. 반쪽 가락지였습니다. 필성이 그것을 천천히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종의 시선이 그것을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낡은 나무 조각으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매화꽃 잎 3장이 새겨진 것이 보이는 순간 여종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종의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저고리 고름 쪽으로 갔어요. 떨리는 손가락이 고름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필성은 숨을 참았어요.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여종의 손에서 무언가가 나왔어요. 낡고 색이 바랜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손가락 2마디만 한 크기였어요. 여종이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필성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섰어요. 필성이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여종이 손바닥을 내밀었어요. 두 반쪽이 가까워졌습니다. 필성의 손이 떨렸어요. 여종의 손도 떨렸습니다. 쪽문 너머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당에 낙엽 하나가 굴렀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어요. 매화꽃이 6장이 하나로 맞붙었습니다. 20년 전 필성이 두 손으로 힘을 주어 쪼갰던 바로 그 단면이 빈틈없이 맞아 들어갔어요. 나무와 나무가 서로를 기억하는 듯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갔습니다. 여종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맞붙은 가락지가 두 사람의 손바닥 사이에서 천천히 흔들렸어요. 여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등이 굽은 노인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깊게 패인 주름, 흐릿해진 눈동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가락. 세월이 그 얼굴을 바꾸어 놓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새벽 골목에서 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던 그 눈빛이었어요. 앙상하게 마른 어깨가 손에 잡혔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어깨였어요. 여종이 필성의 가슴팍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온몸이 떨렸습니다. 필성도 말이 없었어요. 목이 막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등을 감싸 안았어요. 앙상한 등뼈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20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필성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짐승처럼 낮고 처절한 울음이었어요. 쪽문 너머에서 행랑어멈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두 사람을 보더니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행랑어멈은 조용히 몸을 돌려 쪽문을 닫아줬습니다. 마당에는 두 사람만 남았어요. 낙엽이 또 하나 굴러왔습니다. 하늘에서는 해가 기울어 주황빛 노을이 담장 위에 걸렸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부녀를 세상이 조용히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어요. 필성이 거친 손으로 딸의 뺨을 감쌌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거칠어진 피부, 새치가 섞인 머리카락.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어요. 필성의 손가락이 그 얼굴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제야 연화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아버지. 딱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 안에는 20년 동안 삼켜왔던 것들이 전부 들어 있었어요. 그리움도, 원망도, 기다림도, 체념도. 그 모든 것이 단 두 글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필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딸을 더 꼭 끌어안았어요. 노을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담장 위 하늘이 붉게 타올랐어요. 그날 밤 윤 판서댁 행랑채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행랑 식구들이 하나둘 방으로 들어가면서 마당이 비었어요. 행랑어멈이 부엌에서 숭늉을 끓이다 말고 조심스럽게 쪽문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마당 한 구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말도 없이 그저 서로의 곁에 붙어 앉아 있었지요. 행랑어멈은 말없이 숭늉 두 그릇을 마당에 내다 놓고 소리 없이 물러났습니다. 누가 봐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필성은 딸의 곁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이 나 있었어요. 영변 약산 기슭에서 어린 연화와 함께 마루에 앉아보던 그 별들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별이 아니라 그 별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었지요. 한쪽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 한쪽은 손마디가 굳은 중년의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그 세월을 말로 다 풀어내기에는 밤이 너무 짧을 것 같았습니다. 연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판 것이 아니었냐고, 빚 때문에 돈을 받고 넘긴 것이 아니었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말이었지요. 필성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 물음이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꺼낼 수 있을 만큼 딸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이렇게 마주 앉아 물어볼 수 있을 만큼 버텨냈다는 것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필성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객주가 찾아왔던 날 아침부터 관청 채무가 얼마였고 손에 쥔 것이 얼마였는지까지 숨기지 않고 다 털어놓았어요. 판서댁에 보낸다는 말을 믿었던 것도, 한 달만 기다리면 데리러 올 수 있을 줄 알았던 것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객주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연화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그때부터 발이 닳도록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황해도 장터에서 시작해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돌고 다시 한양으로 올라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착각과 속임수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렸는지를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풀어냈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듣는 동안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마당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겹겹이 쌓이고 마디마디가 뒤틀린 손이었어요. 그 손이 20년 동안 무엇을 하며 버텨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연화가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숭늉이 식도록 두 사람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필성이 품속에서 맞붙인 가락지를 꺼냈습니다. 두 반쪽이 합쳐진 채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매화꽃이 피 6장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반쪽은 매끄럽게 새겨져 있었고 나머지 반쪽은 여전히 투박한 채로 남아 있었어요. 20년 전 그날 밤 미처 다 깎지 못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필성이 조각칼을 꺼냈어요. 연화가 아버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필성이 칼을 들고 가락지의 투박한 쪽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사각, 사각. 규칙적인 소리가 조용한 마당에 퍼졌습니다. 20년 전 영변 작업방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어요. 연화가 어릴 때 잠들기 전에 귀에 익도록 들었던 그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버티고 또 버티느라 굳어있던 것들이 그 소리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필성이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락지를 들어 달빛에 비춰봤어요. 매화꽃이 피 6장이 이제는 모두 고르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완성했어야 할 것이 이제야 온전해진 것이었지요. 필성이 그것을 딸의 손에 쥐어줬어요. 연화가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두 반쪽의 단면이 여전히 드러난 채였지만 꽂힘만은 온전했어요. 연화가 그것을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반쪽짜리라 헐거웠지만 빠지지는 않았어요. 이대로도 괜찮다고 연화가 말했습니다. 필성이 새로 깎아주겠다고 했어요.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가 더 좋다고, 두 반쪽이 합쳐진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좋다고 했지요. 필성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 판서가 두 사람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행랑어멈에게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것이었어요. 필성과 연화는 사랑채 마루 앞에 나란히 엎드렸습니다. 윤 판서는 곰방대를 물고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마당에는 아침 햇살이 가득했고 처마 끝에 맺힌 서리가 녹아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윤 판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20년을 걸어서 찾아다녔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필성이 고개를 숙이며 그렇다고 했어요. 윤 판서가 필성의 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새겨진 그 손을 보고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문서 한 장을 들고 나왔어요. 연화의 노비 문서였습니다. 윤 판서가 화로 앞에 섰어요. 연화가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필성이 딸의 팔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윤 판서의 손에서 문서가 화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꽃이 일었습니다. 하얀 종이가 붉게 타오르다가 검은 재가 되어 흩어졌지요. 그것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이 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연화의 발목을 옥죄었던 것이, 그리고 필성의 가슴을 짓눌렀던 것이 하얀 연기가 되어 허공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필성이 이마를 바닥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연화도 따라 절을 올렸어요. 윤 판서는 손을 들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복을 내치지 않은 것뿐이라고. 그 솜씨 좋은 수리공 덕에 집 안이 한결 단단해졌으니 오히려 자신이 고마운 것이라고 짧게 말하고는 몸을 돌렸어요. 본래 말이 많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짧은 말이 오히려 더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지요. 대문을 나선 것은 해가 동쪽 담장 위로 완전히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연화가 보찜을 들었어요. 필성이 뺏으려 했지만 연화가 고개를 저으며 앞장섰습니다. 아버지는 20년을 들고 다녔으니 이제는 자신이 들겠다고 했어요. 필성은 말리다가 그만뒀습니다. 딸의 등에 보찜이 얹히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 구석이 저렸지만 억지로 뺏을 수가 없었어요. 이 보찜을 나누어 지겠다는 딸의 마음이 보찜보다 무겁게 느껴졌으니까요. 한양 큰 길이 두 사람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행인이 많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늙은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걷는 모습을 힐끔 봤다가 지나쳤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낡은 보찜을 진 여인과 굽은 허리의 노인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나란한 발걸음 안에 20년이 담겨 있다는 것은 두 사람만이 알았습니다. 성문이 가까워질 무렵 필성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저 멀리 윤판 서댁의 높은 돌담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필성은 한참을 그 담장을 바라봤어요. 저 담장 안에서 딸을 처음 알아본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먼 옛날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연화가 아버지 곁에 다가와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같은 곳을 바라봤어요. 필성이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성문을 지나자 한양의 소음이 등 뒤로 멀어졌어요. 길 양옆으로 겨울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가지마다 하얀 서리꽃이 피어 있었어요. 차갑고 맑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필성의 흰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연화가 물었습니다. 영변까지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필성이 천천히 걸어가면 보름은 걸릴 것이라고 했어요. 연화가 그러면 보름 동안 걸으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필성이 다리가 아프면 쉬어가면 된다고 했어요. 연화가 아버지는 20년을 쉬지 않고 걸었는데 보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필성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입가에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걸음이었지만 방향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영변 약산 매화가 피는 그곳을 향해 두 사람의 발걸음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하늘이 파랗게 열려 있었어요. 차갑지만 맑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뻗었어요. 나란하고 다정한 그림자였습니다. 필성이 문득 손을 내밀었어요. 연화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아버지의 손과 바느질로 거칠어진 딸의 손이 맞잡혔어요. 20년의 세월이 그 손과 손 사이에 녹아들었습니다. 필성은 딸의 손을 꼭 쥐었어요. 놓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연화도 꼭 쥐었어요.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는 뜻이었지요. 길 끝이 어디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것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하늘 어딘가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맑고 긴 울음이었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길 위에 나란히 새겨졌어요. 이제 그 발자국이 끊기는 일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찾은 것은 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삶의 전부였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눈 덮인 고갯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